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5.18 왜곡에 앞장서온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만원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도 나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하자 5월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로 발표한 4.15 총선 경선 지역에 광주 동남을 지역구 등 광주와 전남 4곳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일주일 넘도록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시민들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려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지만원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의 행위는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 광수라고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호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개입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지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 씨가 천주교 광주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와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고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A 씨가 위장으로 탈북한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와 재판을 보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 씨가 지난 2016년 4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5.18 시민군 등이 제기한 5건의 고소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지 씨가 5.18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 광주 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신문에 허위 광고를 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김대중과 김일성이 짜고 광주에 북한군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지 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처럼 지만원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을 면하자 5.18 단체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년 가까이 5.18을 왜곡하고 또 비방한 그 죄를 보면 마땅히 구속됐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성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외칩시다. 지만원이를 즉각 법정 구속하라! 성난 시민들이 구속구호를 연호하며 거세게 항의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항의의 표시로 아예 법정 앞에 드러누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원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지 씨의 구속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공소 사실이 병합되고 지 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인 만큼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반드시 구속되리라 믿었습니다. 을 가진 사법부의 판사님은 그보다도 훨씬 중형을 선고하여 주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 직후 재판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도 않으면서 재판부가 고령을 이유로 지 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18을 비방한 죄로 이미 대법원에서 2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씨인데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에서까지 가서 그 5.18을 왜곡하는데 그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행위를 보면 마땅히 구속해서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지 씨가 만들어낸 온갖 망언과 망령에 시달려온 광주 시민들과 정서적인 괴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4.15 총선 1차 경선 지역에 광주와 전남 4개 지역구가 포함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북구 을 이형석 후보와 전진숙 후보, 북구 갑 정준호, 조우섭 후보가 경선을 치르고 전략 공천설이 나왔던 동남 을에서는 김혜경, 이병훈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에 윤광국 후보와 윤재갑 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경선 지역과 경선 대상을 오는 20일쯤에 발표하고 전략 공천 지역도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봄이 성큼 다가온 듯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2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8도가량 높은 기온이고요. 평년 기온을 10도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예보대로 기온이 오른다면 올겨울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는 셈인데요. 이렇게 높게 오른 기온은 토요일인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광주의 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오늘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는 날이 매우 추워집니다. 일요일 낮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5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보다도 더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눈비 소식도 이어집니다. 광주는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지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도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고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도 속속 격리 조치에서 해제되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조금씩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나주에서 발생한 22번째 확진자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접촉자들도 속속 격리에서 해제되고 있습니다. 3명의 확진자와 접촉한 459명 가운데 165명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19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광주는 좀 진정 국면이 이제 들었다. 좀 더 우리가 이 이상 뭐 그런 상황 없으면 좋아질 것 같다. 뭐 이제 조심스럽게.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젊고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려도 특별한 치료 없이 좋아질 수 있다며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시민들도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4일 광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급감했던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숫자는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불안감이 좀 심하긴 했는데 계속 확진자도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굳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불안감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사회 각 분야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졸업식 등 행사 취소로 매출이 줄어든 화훼업계를 돕기 위해 광주시는 장미 1,500송이를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줬고 광주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부족한 혈액 수급량을 채우기 위해 단체로 헌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확진 환자가 다행히 늘어나고 있진 않지만 중국에서 2,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해 광주 21세기 병원과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된 접촉자들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더 늦게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광주시는 당초 19일 0시에 격리 해제할 예정이었지만 18번째 확진자를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해제 시점을 20일 0시로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에 대비해 지역 대학들이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유학생들은 비행기표 확보 등의 문제로 입국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개강에 앞서 입국을 준비하고 있지만 항공편이 대폭 줄어들면서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호남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광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 때문에 휴학을 문의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광주의 성매매 업소들이 성업 중인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업소들이 광주에만 3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에 걸려도 3번까지는 봐준다. 업소 여성이 취재진에게 주장한 말인데요. 과연 이 말대로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들어서도록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속이 힘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취재진이 직접 신고해보겠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모텔 앞에서 112에 신고를 하자 얼마 안 돼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은 영업장을 함부로 뒤질 수 없다며 신고자인 취재진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묻습니다. 아니 뭔가 이제 뭐 합리적으로 선생님이 뭐 있어야 저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가서 영업 중인데 이렇게 설정 다 뒤집어야 할 수 없잖아요. 10분 뒤 순찰차가 모텔에 도착합니다. 경찰이 모텔에 들어가 성매매가 있었는지 묻자 모텔 주인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2층, 3층은 네. 그 저 아파트 분양팀들이 그 저 달방으로 싸게요? 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이 다 챙겨놨어요, 분양으로. 경찰이 비상구를 확인했더니 이 업소 외부에서 드나들 수 없도록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층을 철문으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업소 관계자만 통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광경 경찰들에게도 낯선가 봅니다. 이런 모텔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확인하면 어쩌라고요? 결국 119 구조대가 출동해 비상구를 강제로 개방하고 방에 진입했지만 여성과 남성 이미 각기 다른 방에 나눠져 있던 후였습니다. 처음 순찰차가 도착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층에 들어가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이날 이 업소에서만 총 11명의 남녀가 경찰에 발각됐는데 경찰은 처벌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 인증 절차 거친 사람들만 이렇게 업주들이 받기 때문에 현장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MBC 취재 결과 지난 8년간 광주 전남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단속 건수는 2016년에만 상승했을 뿐 매년 350여 건 정도입니다. 2016년 단속 건수가 반짝 증가한 이유, 경찰청이 전국 각서에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집중 단속을 지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6년에 채팅 앱으로 하는 성매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 걸 아마 이제 최초로 시행을 해가지고 아마 그때 조금 많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많이 단속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는 특정 기간 단속이 급증한 사실은 경찰이 의지만 있다면 단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성매매를 이 사회의 사회악으로 규정을 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을 하면서 얼마만큼 수사를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당연히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 업소들은 경찰의 단속을 비웃는 듯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해 경찰한테 나는 오늘 처음 일한 거고 아직 손님 안 받았다. 좀 봐주면서 풀어준다고. 이번에 단속된 여성과 남성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유치원생들을 때린 혐의로 유치원 교사 26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살가량의 유치원생 11명의 머리 등을 3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원생들이 율동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24시간 단속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마련하고 오는 4월 29일까지 선거범죄에 대한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담양에는 조용히 사색에 잠길 수 있는 명소들이 많습니다. 담양을 두루 돌아보는 오방길을 이용하면 이런 명소들을 빠짐없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수정 여행작가와 담양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방길이 걷는 코스일 거고요.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오방, 우리 전통의 색 5가지 색을 테마로 해서 담양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방길입니다. 1코스 수목길은 중록원에서 담양 리조트 가는 길이고요. 또 금성산성길, 그리고 습지길은 담양 습지를 탐방하는 길, 그리고 쌈목길은 슬로시티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고, 그리고 5코스인 루정길은 면항정, 송강정, 소세원, 독수정 원림 등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코스 한 번에 다 돌아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길부터 떠나볼까요? 네, 5코스인 루정길입니다. 명옥헌 원림, 수남학구당, 광주호, 시경정, 소세원, 또 독수정 원림 이렇게 약 8km 정도 되는데요. 네. 3시간 10분 정도면 충분히 다녀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자를 따라 거닐면서 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가 있죠. 오늘은 루정길 중 면항정, 송강정, 독수정 원림을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정자마다 이 사연과 역사가 있어서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누정 면항정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루정마다 선비들의 사연들이 가득한데요. 면항정은 송순입니다. 송순이 말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내려와 면항정을 짓고 퇴계 이황을 비롯해서 후학을 이곳에서 양성을 했는데요. 송순을 두고 문인들이 신평선생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문집 기록을 보면 또 면항정가가 있는데요. 면항정가도 아주 유명하죠. 네. 또 당대 명사들이 흠모했던 그 풍경을 따라서 함께 거닐어보는 시간도 정말 좋을 것 같죠? 네, 다음은 또 어떤 정자 만나볼까요? 네, 송강정입니다. 송강정철이 대사원을 지내다 물러나 이곳 중록정을 중수해 송강정이라 했습니다. 이 송강은 이곳 창평으로 돌아와서 약 4년 동안 평범한 인간으로 그리고 또 시인으로 은거 생활을 하면서 또 이곳에서 삼위인곡을 썼는데요. 네. 이 삼위인곡은 제목 그대로 연군 지정을 읊은 노래입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이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그대로 읊은 건데요. 송강 자신이 임금을 향한 충정을 잘 표현한 노래이기도 하죠. 네, 담양 누정길의 마지막은 독수정 원림이잖아요. 네. 이 누정이 아니라 원림을 강조한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무등산 북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작은 개울과 함께 구름을 이룬 곳에 있는데요. 느티나무와 회화나무 그리고 또 왕버들, 소나무, 참나무 등이 거목들이 둘러싸여 이곳 독수정에 원림이 붙게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서 속세를 떠난 느낌이 드는 곳이 또 이곳이고요. 이 독수정은 고려말 충신이었던 전신민이 지은 곳으로 조선이 건국되자 두 나라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서울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 숨어 살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뒤 언덕 위에 북쪽을 향해 이 정자를 짓고 이른 아침마다 북쪽 개경을 향해서 울면서 이렇게 절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무등산 자락을 따라가는 루정길에서 만난 봄 기운이 지금 한가득한데요. 주말 루정길에서 새록새록한 봄 기운을 담아오는 시간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있는 오방길, 지금까지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가 9개 공원 10개 지구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광주시는 중해공원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에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를 납부함에 따라 모든 우선 협상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는 실시 계획 인가 고시를 마칠 예정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주요 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채용한 인원 992명 가운데 21.9%에 해당하는 217명을 광주 전남 지역 소재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채용 대상 32명 가운데 50%를 광주 전남 출신으로 선발했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24.2%를 지역 인재로 채웠습니다. 한편 혁신도시 입주 기업들은 관련 법에 따라 채용 인원의 21% 이상을 지역 인재로 고용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사적지 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1998년 5.18 사적지 1호로 지정된 전남대 정문을 비롯해 사적지 29곳을 4월까지 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원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사적지 28호 전일 빌딩은 오는 4월 재개관할 예정이고 옛 전남도청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 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 기대 반, 또 긴장 반이실 텐데요. 첫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전에 부모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졸업식을 마친 목포 시내 한 공립유치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에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좋아요. 학교에 올라가니까요. 슬퍼요.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못 만나니까요. 본격적인 학교 생활을 앞둔 자녀들만큼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기대 반 걱정 반. 어떻게 준비를 도와줘야 될까? 그리고 또 학교 가서 적응은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선생님 만날까? 사실 설레는 것보다는 좀 염려스러운 긴장감 같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앉아있는 연습과 혼자 식사하고 화장실 이용하기 등 학교길 다녀보기를 학부모와 함께 해보길 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연습을 할 때 잘하지 못하더라도 격려해주면서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학교는 즐거운 곳이고 그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친근한 인상을 갖도록 놀이처럼 즐겁게. 학용품은 이비, 사비 연필과 8칸 공책, 알림장, 크레파스 등을 준비해주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혀서 등교시키는 것도 초기 적응에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홈 경기 입장 요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 성인을 기준으로 K9조는 입장료가 14,000원, K7조는 12,000원, K5조는 11,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아는 또 오는 17일부터 시즌권을 판매하고 3월 28일로 예정된 홈 경기 개막전 입장권은 3월 21일부터 예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FC 구단주인 이용섭 시장과 정원주 대표이사가 광주FC 올 시즌권 구매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시는 1부 리그에 복귀한 광주FC 축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시즌권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1부 리그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입장권 구매를 위한 다양한 판촉 활동을 하고 지역 기업을 상대로 후원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석류 신품종 단미홍과 신미홍 두 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합니다. 이들 품종은 30년 전부터 개발한 국내 최초 석류 신품종으로 당도와 수확량이 타 품종보다 우수하고 올해 해남군과 고흥군에서 시범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는 석류는 전남에서 230여 농가 84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